네, 오늘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코너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토론 진행하기 전에 지금 오늘도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폭염 경보, 지금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 기대를 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혹시 민 의원에게 직접 좀 묻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물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 크림과 BHC 치킨 쿠폰 한 분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예. 지금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왜 그렇습니까?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이동관은 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는 이 이동관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정순신 그 후보자 제가 한번 그 교육이 있을 때 살펴봤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너무 무디고 무감각한 거 아닌가 싶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또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 이른바 적소적재라고 하는 그곳에 그분이 적절한 분인가를 보는 이런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부가 막 들어설 때 인사청문 준비 TF에 그 단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인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인사냐 이런 데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동관 한 너댓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위헌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2008년 공직에 입문해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한 방송통신 전문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이분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게 없어요. 예. 거기다가 이 방통위법에 보면 이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방송의 그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이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MB정부 때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홍보수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너무 위법을 많이 했어요. 특히 국정원과 함께 그 보고를 받아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예.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그냥 저희들 표현으로 하자면 언론 장악 기술자죠. 방송 장악 기술자를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다른 쪽의 선수를 마치 전문가처럼 이렇게 데려온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여론이 현직 기자는 80%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70%가 안 된다. 이동관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꾸 떠올라서 이런 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심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그 얘기는 이제 사실 몇 달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회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 정도 인사면 청문회 올 자격도 없다. 그 한때 무슨 청문회 보이콧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으나 청문회 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굳이 청문회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고 밀어붙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청문회는 빠르면 이제 다음 주쯤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더 저희들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는데 여당에서는 뭐 좀 빨리 하자. 15일, 16일에 하자. 그 언저리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가 될 수가 없고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인사청문 계획을 네. 먼저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성급하게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말, 네. 다음 주 후반기,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 초쯤 되는 것이 뭐 되게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야 간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계속해서 저희 그 조성래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래서 날짜를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인사청문 계획을 의결하는 거는 10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네. 그러면 청문회는 하루로 끝납니까? 대개 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법에 보면 사흘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흘까지 하게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틀은 해야 된다. 이틀. 최소한 이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걸려 있는 게 많고 사안이 심란한 게 좀 많아서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이틀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여야 협상을 하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적이 이틀 한 적이 있나요? 부장은 있었는데 네.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보면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네. 그날 뭐 자정까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틀에 할 걸 그냥 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민 의원님도 이제 어차피 청문회에 임하실 건데 네. 이제 송곳 검증을 겨루고 있다 이렇게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시민 참여 예.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질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응이 있습니까? 한 20여 건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대개 이제 청문회는 위원들이 즉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민주주의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대리해서 하는 건데 워낙 이분의 경우는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시민 참여 청문회로 좀 가보자라고 저 네. 혼자서는 계획을 하고 지금 시민들께 공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직접 동영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 저한테 대신 읽어주라고 질문지를 써주셔도 좋다. 그럼 그중에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반영해서 그 청문회 현장에서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그것이 시민들의 이분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서의 검증 과정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봐서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미리 이제 질문 공개하면 안 되니까 뭐 그걸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예.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 내용과 관련해서 좀 한번 예. 더 볼게요. 예. 아까 우리 민 의원님도 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방송 장악 그렇죠. 전문 예. 기술자다 예. 이런 시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다. 완전히 얘기하고 있죠.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해요. 이 방송 장악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더 심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그냥 예. 아주 간단한 지수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예. 세계 그 언론자유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하는데요. 예. 2016년, 15년 이때 보면 60이 70이에요. 예. 대한민국이 언론자유 순위가.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이때 보면 역시 또 69위래요. 그런데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때는 다 42 초반, 그러니까 41위, 42, 43위 이 안에 있거든요.
자, 순위가 올라갔어요. 언론 탄압을 했는데 어떻게 순위가 올라갑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MB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시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갖다 둘러대는 거고, 지수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그리고 가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송이나 신문에 언론에 대고 청와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MB 때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 지금 이 후보자인 이동관 후보자 같은 이런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홍보수석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이 했었잖아요.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저는 이것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도 아주 그 저급한 물타기 작전이에요. 아니, 언론 탄압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언론 자유 지수가 20단계 정도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억지를 써도 좀 근거가 있는 억지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그 언론 탄압 했다고 하면서 MBC, YTN, KBS 이런데 그 혁신 기구들이 생겼잖아요. 네. 이 혁신 기구들을 예로 들던데 이거는 거꾸로죠.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언론 탄압으로부터, 방송 장악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혹은 되살리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상화 노력이었죠. 언론 정상화 네. 노력. 그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이제 지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이제 민 의원님도 그거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아마 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그 이른바 이제 방송 장악 문건, 그래서 예를 들어 KBS와 MBC를 이제 정상화하는데 그 이제 시민단체, 학계, 노조를 앞세워서만 한다, 뭐 이런 문건들이 돌려본 게 있었어요. 그게 논란이 됐고, 이번에 이제 고대영 사장이 그때 이제 해임이 됐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언론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혁신기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적폐청산 기구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뭐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예. 방송 탄압, 언론 탄압, 언론 장악에, 방송 장악에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 혁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걸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적폐를 뭐 없애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을 탄압했다고 하는, 또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무슨 기구가 있어서 방송 정상화 과정을 자꾸 탄압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그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영방송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배구조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 3법 지금 개정안 내놓은 것도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른바 정치 후견주의라 그래서 여당 야당에서 무슨 그쪽에 이사들을 뭐 추천을 하고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주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맡겨보자. 그래서 공적인 민주적 통제, 이른바 이 공영방송의 공적 언론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이지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 네, 저희 그거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는 예.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 뭔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거기 이제 출신들이 그 사장을 배출을 했고 연이어서 그다음에 예. 뭐 보도본부장, 예. 보도국장 간부들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어떤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 편향성이 드러났고 그 보도 내용도 특정 정파에 유리한 쪽으로 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거꾸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 출신이 방송사 사장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최문순 그 전 강원지사 같은 예. 경우가 이제 MBC 사장을 하셨고, 또 뭐 KBS나
다른 이 방송사들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분데 오히려 그것은 반작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언론 탄압에 맞서서 방송 장악에 맞서서 싸우던 분들이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은 노조가 왜 거기에 나서서 싸우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게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KBS에 제가 이제 그 의원회관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네. 건물에 뭐 사장 물러가라, 뭐 이사장 바꿔라, 지배구조 딱 써져 있거든요. 뭐 잔뜩 붙어 있죠. 예. 근데 제가 그거 어디서 했는가 봤더니 노조가 3개나 있더라고요. 네, 3개 있죠. 그러니까 이쪽 노조, 저쪽 노조, KBS 경우에 네. 이쪽 노조, 저쪽 노조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무슨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신문, 방송, 언론 이건 저는 이거 역시 그런 그 거꾸로 가는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에서 나왔던 이 과정을 다시 탄압의 국면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하고 자꾸 그 지배구조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작동하도록 있던 체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거꾸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제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이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보면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 KBS의 그 정연주 사장이 예. 해임이 됐습니다. 예. 그분도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예. 판결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KBS 고대영 사장, MBC 예. 김장겸 사장이 또 강제 해임이 됐는데 고대영 사장이 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 두 정권이 했던 일들이 다 잘못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매우 불행한 우리 방송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 체계가 네.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좀 정립이 돼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방송의 지배구조에 어떻게든 지금 그게 이제 그게 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든 자기 정파하고 자기 집단에 유리한 쪽으로 방송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화 말씀하시니까 예, 저도 이제 KBS에서 있어서 그 예. 내용을 잘 아는데, 예, 원래 이제 민주당이 KBS 이제 사장을 뽑을 때 그 특별다수제라는 걸 사실은 예, 예, 하려고 했어요. 야당일 때. 예, 예, 근데 그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사를 추천하는데 최소 야당이 추천한 이사 한 분이 합의를 해줘야 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정파적인 인물보다는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이 이제 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그 얘기 예. 비공개. 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뭐 그 제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그 예.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아마도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나 네.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하고 상관없이 네. 그야말로 아시는 것처럼 방송 시간을 뭐 여야를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것을 똑같이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계적 중립을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야 되는 과정에서 이 공영방송이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는 하는 발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든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하든 공영방송은 제자리에 서서 실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네. 국민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누구도 앞으로 방송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특히 정치적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멈춰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방송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려고 시도한다면 저는 그건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너무 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실은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183석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또 방송법 개정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의 숫자를 늘려서 예. 예를 들어 정치권의 그 입김을 좀 배제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안이 있었다면 그것도 지금 문재인 의석을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많이 갖고 있을 때 왜 안 하고 있었냐. 이번에 정권을 빼앗기니까 또 그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180석이나 줬더니 네. 왜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 검찰 수사권 축소나 이 방송법 개정안 이런 걸 뒤늦게 하려고 하느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죠. 명백하게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럼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 그건 아니죠. 늦었지만 해야죠. 예. 네. 자, 저희가 토론 중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동관 후보자 공영방송들을 기관지로 만든 분입니다. 국민의힘에 그리도 인재가 없나요? 자, 이런 방통위를 믿어야 될까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민 의원님이 이제 이 이동관 후보자 인사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잘 지켜졌나요? 이렇게 비판적인 글도 올라왔고요.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썼죠. 네. 만약에 그때 그 인사 원칙을 적용하면 이분은 아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을 네.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 패널을 저희가 봤는데 좀 까다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약간 정치적인 편향성 그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TV조선 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장도 구속됐고 그 담당 국장도 구속됐고, 자, 그리고 이제 고대영 사장도 이제 해임 무효 판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 출신이었고 예. 그 정치적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한상혁 위원장의 그 조작이 사실이었다고 믿는 그 근거가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최대한 나온 게 그냥 알고 방조 내지는 묵인한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당사자는 그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일종의 가짜 뉴스인데 이걸 가지고 이동관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사용하는 건 저는 이건 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좀 공개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무진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방통위원장의 지시였는지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자꾸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방통위원장이 주도한 것처럼 한상희 위원장이 주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글쎄요. 이게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민 의원님 입장에서는 밑에 이제 구속된 국장이나 아니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예.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조작을 한 건지.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잘 모르시겠다는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면접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네. 면접을 할 때도 이분이 적절한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구청장을 해봤으니까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쭉 해봤는데 승진을 해야 될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4명이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특정한 범주 안에 들었다. 그러면 한 사람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런 때 규칙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네.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저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제가 뭐 그 대목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진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판을 좀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될것 알겠죠. 같고요. 이제 예.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언론 현업 단체죠. 이제 방통위 무력화하자. 이제 이동관 후보자 우리 예, 반대하니까 예. 그래서 김효재 김현 의원 그 의원 후임 추천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사퇴해서 2인 체제를 만들어 버리자. 이게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제안입니다. 네, 네. 상황이 오죽했으면 이런 안까지 나왔을까 싶은데 네. 그 안 자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정말 처참하죠. 방통위가 세상에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네. 2대 1인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 오기 전에 그냥 다 해치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잠시 뒤 2부에 네 분의 패널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